캄보디아는 현재 쑥대밭 됐습니다.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500명이 조직범죄단에 집단 납치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모든 국제기구가 외교적 해결만 반복할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를 절대 모릅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707 특임대와 UDT가 캄보디아 땅을 밟았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72시간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조차 놀라게 만든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응.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르셀 듀퐁입니다. 파리 르몽드 신문에서 18년간 동남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분쟁과 사건을 취재해왔어요. 제가 이 분야에 몸담게 된 건 2007년 미얀마 사프란 혁명을 취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패기 넘치는 신입 기자였던 저는 양곤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승려들의 시위를 목격하며 저널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모든 주요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2010년 태국 적셔츠 시위, 2013년 베트남 반중 시위,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 2021년 미얀마 쿠데타까지. 제 기자증에는 18년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지만 8월 15일 새벽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 받은 긴급 전화는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침실 옆 책상에는 항상 여러 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습니다. 각각 다른 정보원들과 연결된 비상 연락망이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NGO 활동가, 현지 언론인, 심지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정보원까지. 18년간 쌓아온 인맥의 결정체였어요. 새벽 3시 30분, 그중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원인 소팟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팟은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으로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현지 인맥 중 하나였어요. 마르셀,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소팟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라타나키리 주에서 한국인들이 500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납치됐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여러 지역을 동시에 습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18년 경력에 이런 대규모 집단 납치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500명이 정말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트럭 15대가 동원됐고 무장한 괴한들이 최소 100명은 넘었다고 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저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즉시 정보 수집에 나서야 했거든요. 소팟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의료진과 교육봉사자들이에요. 한국의 여러 NGO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들까지 포함돼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NGO 단체들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경 없는 이사회 한국지부, 한국국제협력단까지. 캄보디아의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봉사와 교육 지원을 하던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누구로 추정되나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으로 보여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납치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동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베트남과의 국경 지역에서는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납치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외국인,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주요 타겟이었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제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동료, 기자 장피에르가 소음에 깨어나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자인 그는 30년간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누비며 분쟁을 취재해온 산증인이었어요.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기근, 동티모르 독립투쟁까지 모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르셀? 이른 시간에 웬 소란이지? 장피에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500명이 집단 납치됐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 같습니다. 장피에르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그도 이런 규모의 사건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500명이라고 정말인가? 그가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모두 의료봉사자와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장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동남아 비극이군.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이런 대규모 사건을 해결하겠어? 500명이면 거의 소규모 도시 인구 아닌가? 프랑스도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는 몇 달씩 협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장 피에르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끌다가 결국 몸값을 지불하거나 일부만 구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여준 놀라운 특수부대 능력, 2018년 예멘 내전 때의 신속한 교민 구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효율성. 이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항상 남다른 면모를 보여왔었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과거 해외 국민보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구출한 자국민의 수가 15,000명이 넘었고 생존율이 98.7%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사건 발생 후 48시간 내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72시간 내에 현지에 구조팀을 파견했어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 본사 편집장 앙투안이었죠. 그는 새벽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르셀,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어. 24시간 내에 범정부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나?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어. 새벽 6시에 말이야. 그리고 모든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로 긴급 소집됐다고 해. 24시간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사건이 터지면 일주일은 걸려야 겨우 대책회의를 여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벽에 국안회를 소집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나? 앙투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냈는데 내용이 정말 강경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한국 국회가 긴급 소집돼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3시간 만에 통과시켰대.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서 이런 표현은 보통 군사적 옵션도 포함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신속한 대응이네요. 다른 정보는 없나요? 있어. 정말 놀라운 게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까지 모두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민간 기업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 체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저는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취재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프놈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요 대기업들이 캄보디아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삼성과 LG는 캄보디아 공장 가동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캄보디아향 수출을 일시 중단했고, 포스코는 캄보디아 철강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경제적 압박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급히 계산해본 바로는 이는 정말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의 세 번째 투자국이자 두 번째 교역국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액만 연간 50억 달러가 넘었고 양국 간 교역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캄보디아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캄보디아의 두 번째 관광객 송출국이었는데 연간 6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광이 하루 만에 중단된 거예요. 캄보디아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관광업 총수입의 25%를 차지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사라진다면 캄보디아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기사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다쳤다면서요? 큰일 났네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500명이나 납치됐어요. 500명이나요? 그럼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한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정말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현지 사람조차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놈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한 캄보디아 외교부 청사 앞에 각국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 있었어요. CNN, BBC, NHK, 심지어 러시아 RT까지 와 있었습니다. 또한 AP, 로이터, AFP 등 주요 통신사들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외교부 청사 앞 광장에는 위성 중계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각국 기자들이 라이브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이 지역을 취재해오면서 이런 규모의 국제적 관심을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 찬 소팍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왠지 긴장해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찬 소팟이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5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납치 사건인데 구체적인 구출 계획은 있습니까?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넓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 소팟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권 문제도 있고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답변에서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좀 어렵네요. 범인들이 국경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가 말을 흐리는 모습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가용 자산을 점검 중이며 필요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707 특임대와 UDT 해군 특수전전단과 동남아시아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이들은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707 특임대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테러 특수부대였습니다. 1982년 창설 이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해왔어요. 특히 인질구출 작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실제로 검증된 바 있었어요. 2011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할 때 707 특임대원들은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인질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고 해적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UDT는 한국 해군의 특수전 부대로 수중 침투와 해안 정찰, 그리고 특수작전 수행 능력에서 미군 네이비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들의 훈련 강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혹독했고 그만큼 실력도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한국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찬 소팟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혹시 한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죠. 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CNN 생중계를 보던 중 한국 외교부 장관 박진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 장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성 자체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어진 박진 장관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레나다에 개입했듯이, 러시아가 자국민을 위해 크림반도에서 행동했듯이,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자국민 구출 작전을 펼쳤듯이 대한민국도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강대국들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특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 1983년, 프랑스의 코트디부아르 개입 2011년 등을 언급한 건 의미심장했습니다. CNN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군사적 개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박진 장관의 답변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강대국들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 한국 공군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C-130 수송기 6대, KC-330 공중급유기 2대, 그리고 정체불명의 대형 수송기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편대였습니다. 현지 항공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한국 공군기 집결은 태국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훈련 명목으로 입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군사작전 준비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선을 넘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독도함이 캄보디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독도함은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상륙함으로 해병대 특수부대와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독도함은 길이 199m, 너비 31m의 대형 상륙함으로 해병대 700명과 차량 130대, 헬리콥터 10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었어요. 또한 병원선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대규모 구출 작전에 최적화된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군사 자산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한국이 정말로 대규모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즉시 푸놈펜 시내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 느긋하기로 유명한 캄보디아 공무원들이 오늘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주요 정부 건물들도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어요.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정보원 소팟이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마르셀, 정부 고위층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어요. 한국의 압박이 상당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인가요? 경제적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대요. 총리실에서는 한국 대사를 긴급 면담 요청했고 국방부는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비상경계태세요? 네, 국경 지역 부대들에게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한국군이 정말 들어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죠. 캄보디아 정부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던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의 압박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그의 발언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평소 강경한 모습을 보여온 훈센 총리치고는 상당히 저자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고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어요. 한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미 특수부대를 파견했고 헬리콥터와 수색경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한 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평소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사건에 대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 후 저는 캄보디아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임명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다르더군요.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교적 항의나 경제적 압박 정도에서 끝나는데 한국은 정말로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으셨나요? 한국의 특수부대가 이미 태국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해군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직접 나선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국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의 말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군경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소극적이던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제가 현지 군 관계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어요. 실제로 캄보디아군이 투입한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특수부대 3개 대대, 헬리콥터 12대, 수색견 50마리까지 동원됐어요. 이는 캄보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의지가 캄보디아 정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건 정말 외교의 교과서적 사례였어요. 동시에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납치된 국민들의 구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영상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 500명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무대에 올라 호소했어요. 제 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납치됐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나갔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더욱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요.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SNS에는 샵 500명을 모두 구해내자, 샵 1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치 현장 지도를 분석하고 구출 작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납치범들이 한국 정부에 몸값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1인당 100만 달러, 총 5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억 달러라는 금액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몸값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납치범들의 추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향후 10년간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요구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구출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사실상 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자국민 보호 의지를 이해하며 테러리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납치 문제로 고통받아온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중국조차 테러리즘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회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은 한국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관광객들의 캄보디아
방문을 전면 금지했어요.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48시간 내에 구체적인 구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받은 캄보디아 정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한국 대사를 만나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어요.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한국 대사가 훈센 총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군경의 대대적인 수색작전 결과 납치된 한국인들의 위치가 파악된 거예요. 그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 근처의 정글 지대에 있는 여러 건물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원래는 몇 달간 협상을 끌면서 몸값을 받아낼 계획이었는데 한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시 구출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707특임대와 UDT가 자문, 명목으로 작전에 참여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캄보디아 군경이 주도하는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특수부대가 핵심 역할을 했어요.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작전의 성공을 좌우했습니다. 작전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5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 구출작전은 정확히 2시간 30분 만에 완료됐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정밀한 작전 계획과 완벽한 실행 덕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500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완벽한 구출이었어요. 이는 세계 특수작전 역사상에서도 손꼽히는 성과였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납치범 30명 중 15명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주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질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점이었어요. 구출된 한국인들은 즉시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건 수천 명의 시민들과 가족들이었어요. 눈물과 환호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구출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하러 온 조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50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언이 제게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동남아시아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격히 감소한 거예요.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6개월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85% 감소했어요.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각국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독일은 신속 대응팀을 창설했어요. 프랑스는 특수부대 편제를 개편했고 호주는 해외 국민보호청을 신설했습니다. 영국 BBC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어떻게 강대국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핵심은 의지와 실행력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대응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한 완벽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진정한 국력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몇 달 후 제가 파리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하는 반응이었죠.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자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가 상승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건 이후
한국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30% 상승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높아졌고 한국 관광객 수도 급증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이미지가 소프트 파워로 작용한 거였죠. 더 중요한 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에요. 전 세계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낸 메시지 말이에요.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와 UDT의 존재, 그리고 이들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군사력 자체보다도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더 중요한 억제력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500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였던 모습, 여야가 하나가 되어 정부를 지지했던 장면, 그리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제로 지켜낸 것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측정되는 국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보여주는 진짜 국력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이 위험에 처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세계가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자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